이재정의 70.5. 봄이에요. 노곤해지는 오후네요. 이런 오후에 노곤한 것들 모두 날릴 수 있는 공포영화 준비했어요. 공포영화 얘기할 건데요. 잠시 후에 뵐게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예,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달 내내 이런 변이 있나 하느라고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독점하지 못하다가 오늘 저만 마이크 쥐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으네요. 여러분 너무 위험하세요. 이재정 70.5 이렇게 인터뷰하는 방송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잘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변이 있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이 사회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할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좀 더 따뜻한 법률 이야기, 이런 변이 있나로 이재정 70.5가 꾸려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정 70.5라는 간판은 내립니다. 이렇게 사랑방 같은 인터뷰를 모시고 말씀 나누는 공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무대 정말 화려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네요. 다음 주면은 이런 변이 나올 거고, 한 주가 남는데요? 예, 한 주는 파이널 쇼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파이널 쇼를 준비했고요. 이런 잔잔한 이야기로 끌어가는 사랑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포영화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공포영화입니다. 사회적 공포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신 분들이 그런 평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거야말로 공포영화다.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새 아주 핫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의 제국. 옆에 아주 아름다운 분이 와 계신데요. 감독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배우에 가까운 비주얼을 가지고 옆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영화를 만들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홍리경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방송도 오늘이 네. 마지막 초대석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분을 모셔야 우리 방송의 마침표에 적절한 우리 방송의 그간의 컨셉과 그간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분일까 고민을 했는데 때마침 저희에게 혜성같이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이분. 그런 말씀 평소에 안 들어보셨어요? 되게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아니, 들을 때마다 좋아서. 네. 저는 듣다 지쳐서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 짜증나고 그러는데 저는 쉽지 않은 영화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네. 접하기에.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 영화 감독,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전 참 힘든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생각했던 어떤 편협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어떤 씩씩한 감독님을 기대했는데 너무 고운 모습으로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와, 생각보다는 의외였어요. 네. 이것도 편견인데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칭찬에 가까운 편견이긴 했어요. 탐욕의 제국.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영화에 대한 설명도 없이 주르륵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이 제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얘기를 들었던 분은 공포영화야?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네. 또 한 분은 탐욕의 제국.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이런 은밀한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자, 어떤 영화죠? 네, 탐욕의 제국은
반도체 공장에서 하얀 천으로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한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에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병에 걸려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걸 2년 동안 기록한 영화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쉽게 딱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서 겹쳐지는 영화가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을 또 겹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의 그 황유미 씨의 이야기도 이 다큐멘터리,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가족이라고. 예, 옆에서 정정을 해주시는 매니저님이 한 분 계신데, 또 하나의 약속. 저도 자주 헷갈려요. 황유미 씨 얘기도 이 다큐멘터리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유미 씨의 육성과 유미 씨가 생전에 썼던 일기들이 조금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선 영화 때문에 또 삼성 반도체 문제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되셨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불타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까지 작품으로 선보일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두루두루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감동들을 어떻게 또 나눠야 바를지, 올바른 우리의 태도일지, 사회구성의 태도일지, 그런 얘기들까지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영화 감독님, 삼성 반도체 이야기, 이 노동자들 이야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 작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푸른 영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2010년도 가을쯤에 푸른 영상에 들어가서 이제 수습 과정 하면서 첫 작품을 해야 했는데, 저희 멘토이자 선배이신 감독님께서, 삼성 백혈병 문제, 그 당시에 백혈병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꼭 누군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선배가 또 하시고 싶은 작업이었는데 여력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남성인 선배보다는 여성인 제가 더 그 작업에 적합하다 싶어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 영상이라는 곳이 워낙 사회 문제, 여러 문제들을 다큐 작업으로 해오는 곳이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소재이건 상관없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었던 때여서, 조금 너무 큰 주제여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푸른 영상이라는 곳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첫발에도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던 시작이었어요. 어떤 영화든 간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셨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영상이 또 2년이 되셨네요. 근데 하시면서,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알게 되시고, 감독님 역시도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 영화 촬영하시면서 이 피해자분들, 우리 사회에서 힘드신 피해자분들은 어느 공간에든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참 힘든 기억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분들은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또 그 가운데 또 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게 되고, 정말 지켜보시면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분노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이끌어줘야지 하는 의지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2년의 시간. 작업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가장 망설이게 됐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너무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사회에 가지는 야기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삼성 직업병, 백혈병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영화에서 다 담아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너무 나한테는 거대한 소재이다, 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였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어떻게 위로하면서 작업을 해야 할지가 많이 고민스러워서 조금 망설였던 게 있는데 사실상 그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걱정했던 그런 너무 슬픔만 있고 너무 분노만 있고 이런 현장은 아니었어요. 네.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너무 즐겁게 유쾌하게 싸우시는 현장이어서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늘 분노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 이야기를 네. 많이 비춰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날보다는 웃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막상 만나보니 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또 유독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작업하면서는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힘들었던 점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물론 뭐 힘드셨겠죠.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카메라를 들고 옆에 계셔준 우리 감독님 같은 그런 연대하시는 분들의 따뜻함이 같이 어우러진 현장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시작하시던 얘기를 하시면서 푸른 영상에 어떤 남자 선배님께서 먼저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주셨는데 후배님께 넘겨주시면서 제안을 해봐 주셨다고 했는데 여성의 시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실은 이제 이실직고하고 근데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단체에서 같이 단체 관람을 하기로 했는데요. 영화를 지금 언뜻 제가 이렇게 조금씩 장면만 봤는데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방금 설명 주셨던 그 하얀 방진복, 그 방진복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뭐 영화에서나 그 첨단 뭐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에서나 봄직한 약간 무시무시한 방진복 안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얗게 눈만 내놓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같아 보여요. 등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지만 그 눈의 표정들로 서로를 알아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 컨셉에 여성 감독님의 시선이어서 시작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큐멘터리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소재지만 이런 감독님의 감각이라고 하나요? 영상에 대한 감각도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다 보지 않아서 거기서 끝인가요? 제가 피해자분들 그 안에서 일하셨던 여성분들 만나면서 인터뷰할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었어요. 그 첫 장면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방진복 입고 방진복 쓰고 마스크 쓰면 눈만 내놔서 뭐 안경을 쓰면 조금 돋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들 안에서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모자를 예쁜 주름이 있는 모자를 고르려고 새 모자를 여러 개를 뜯는다거나 아니면 영화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눈만 보이니까 눈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속눈썹 연장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경을 쓰는 사람은 색이 좀
독특한 네. 안경을 쓴다거나 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저는 이 작업을 단순히 삼성 고발 영화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삶, 이들의 삶,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삶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이 그 방진복 사진이 된 이유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누군지 안 보이지만 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욕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서 네 그런 장면을 넣었어요. 감독의 의도를 아주 잘 읽은 훌륭한 수용자였네요. 저는. 네. 저쪽 감각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법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수성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사무실이 또 그 삼성 세련돼 보이는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최첨단 건물, 네. 강남역에 네. 그 건물을 접하는 그 공간에 저희 사무실이 또 있어요. 그 공간을 보면서 또 그 공간에 가끔씩 이제 삼성 노조 관련된 분들이 와서 시위도 하시고 아니야 다를까 백혈병 피해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네. 시위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 또 마지막 장면. 네. 또 전 인상적이었어요. 봐요. 첫 장과 막장을 보고 책을 다 본 듯이 얘기하는. 마지막 장면에 네. 정말 막 우리나라 발전의 상징인 것 같은 그 강남 한복판의 그 건물을 네. 맞은편 건물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훑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마 영화를 이렇게 다 보고 나신 분들은 그 휘황찬란한 건물이 마냥 우리나라의 자랑, 우리의 발전된 모습,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건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건물이 굉장히 섬뜩하게 네. 느껴졌거든요. 그 마지막 씬, 그리고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기록 영화만으로 남기지 않고 이 하나가 또 하나의 예술성을 포함한 영화, 감독님의 예술성이 들어간 그런 장면들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마지막 장면도 맞죠?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맞죠? 감독님도 맞죠? 제 자랑했습니다. 우리 영화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기대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그죠? 추정 영화 또는 기록 영화로서 의무감으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 하나하나에서 말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실제 피해자분들 나오시는데 저희는 신문지상에서 봤던 이름의 분들이 또 영상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셨을 텐데 네.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그분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고, 아마 작업을 이제 끝내고 나서도 계속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과는. 그러니까, 단순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사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면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거든요. 네. 카메라가 오히려 이 관계에서 방해가 될 때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뒤풀이해서 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땐 찍는 대신 앉아서 같이 술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커서 사실 지금 카메라를 안 들고 작업을 끝낸 상태여서 사실 훨씬 더 홀가분하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전 그분들이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저도 편하게 작업하면서 그분들과 많이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안에 수많은 주인공들, 이제 피해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그분들과 연대해서 활동하시는 반올림의 활동가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분들이 나오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네.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맛배기처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우선 영화 속에서
돌아가시는 피해 노동자분이 계세요. 이윤정 씨라고, 제가 늘 윤정 언니라고 불렀던 분인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시다가 결혼하시면서 퇴사를 하셔서 네. 두 아이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2010년도 이때 그것도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시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하셨는데도 워낙 깊은 부위에 종양이 크게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하신 이후에 시한부 선고를 1년 선고를 받으셨어요. 1년 받으시고 1년을 살아내신 상태에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 만나뵀을 때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1년 받았는데 1년 살았고 그리고 카메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촬영 허락은 쉽게 해주셨는데 제가 촬영을 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네. 망설이면서 처음 좀 친해지고 이 사람이 카메라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편하게 생각한 후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실 때 따라가서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진료 기다리시는 모습 잠깐 찍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분이 전혀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처럼 계속 뭔가 내가 묻지 않아도 남은 삶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다. 남은 삶 동안 다른 사람이 해보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냥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그게 제 첫 촬영이었어요. 그분을 촬영한 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저는 그분을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망설이다. 두 번째 촬영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 계신 틈에 잠깐 카메라 너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잠깐 찍고 또 망설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셔서 처음 촬영했을 때만큼 말을 잘 하시지도 못하고 또 건강 때문에 네. 말을 잃어가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촬영했던 촬영본을 봤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구나. 많아서 내가 묻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모든 얘기를 꺼냈구나라는 것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미 그 첫 번째 촬영 때만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질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한두 마디 하다 말을 멈추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영화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과 이런 어떤 촬영을 해야 할 순간과 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대한 늘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촬영하는 도중에 돌아가셔서, 네. 예, 마음을 잡게 만들어드렸네요. 윤정 언니라고 부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기력이 닿으셔서
말씀을 충분히 하지 못하셨다는 걸 되게 안타깝게 우리 감독님은 생각하셨지만 그때라도 그 카메라 영상이라도 마주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되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또 뒤돌아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해야. 2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이것 저것을 누비셨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촬영하시게 되는 이 경비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돈 버셔야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생계 유지하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영화도 만들고 이러세요. 근데 저는 다행히 푸른 영상, 그러니까 공동체 소속이어서 그 안에서 서로 품앗이 하면서 누군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좀 받았고 또 영화제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 지원 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제작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그 영화제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게 그 여성 네,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번에는 그 영화제에서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그 성역 아닙니까?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영화제 측에서 또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던데 사실인가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2012년도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네, 당시에 영화제 메인 스폰서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여성영화제 이 제작 지원 신청을 하는 자체도 좀 망설여졌던 게 삼성전자여서 혹시 작품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여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여성영화제에서. 그런데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건 제가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관계자가 여성영화제 측에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자리에서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후원이 끊겼다고 해요. 영화제는 지금 좀 삼성전자가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제로서는 작은 영화제로서는 굉장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해서 영화가 좀 영화제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영화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해하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삼성의 현주소를 더 알게 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하면서 기금을 지원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얘기는 반쪽짜리였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이 된 거잖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보이고요. 말이 나온 김에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간접적인 어려움을 느끼신 거, 그 다음에 기타, 외압이나 어려움, 제작상의 어려움 이런 거 없었을까? 일반인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겪었던 간접적인 외압은 그 여성영화제 스폰을 끄는 거밖에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게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그리고 저희 영화는 워낙 작은 영화여서 사실 회사에서 보기에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편하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네. 극영화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극영화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그 삼성이라는 그 기업 주체가 네.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뭐 자랑스러움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우리 네.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네. 효액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많으신데 영화를 찍으면서 바라본 삼성은 어땠어요? 저도 그러니까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애쓱하고 예. 또 외국 친구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너가 쓰고 있는 이것이 한국 기업이 만든 거란다라고 짧게만 얘기해도 되는 뭐 네. 이런 그런 수준의 이 인식이었죠. 저도 삼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가깝게 옆에서 보는 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다국적 기업이고 그런데 이 기업이 이 나라에서는 마치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 권력에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다라는 인식도 팽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싸움을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두려움과 또는 이런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셨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싸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돈을 줄 테니 언론과 접촉하지 마라, 시민단체와 만나지 마라라는 네.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요구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를 대주면서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것 그리고 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그것이 불승인돼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회사가 직접 보조 참가를 해서 보조 참가도 실상 법정에 가면 그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서 소송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 싸움 자체를 회사가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의 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소수일 수 있어요. 소수이고 몇 안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윤을 내는 기업에게는 사실 몇 안 되는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그것조차 막으려고 이렇게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자랑스러워만 했던 이 기업의 이런 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이런 실제 모습은 현실은 너무 모습 뒤에 감춰진 그런 거죠. 이면들은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생각했을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송 얘기를 하시니까 또 변호사는 또 자기 아는 거 나왔다고 또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1심에서는 행정법원에서는 노동자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재가 맞다라고 했는데 공단이 전격 항소를 했죠. 불복한 거죠. 정말 정부기관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선도적인 고민을 먼저 해서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소송 자체가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참가라는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삼성에 의해서 유스로펌이 선임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도해가는 소송이다 보니까 공단이 끌려가는 시기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용철 변호사님, 조금 뭐 걔를 같이 하는 듯 다르게 하고 있지만 김용철 변호사님 삼성에 근무하셨다가 삼성 임원으로 근무하셨다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시고 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폭로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민변 그리고 또 이제 인권단체들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이렇게 뵙게 됐었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좀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저 역시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삼성은 정말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를 여실히 느꼈어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한때는 삼성의 그늘에서 이제 혜택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삼성에 등 돌린 순간부터 그분이 받아야 했던 그 폭탄 같은 정말 그분을 누더기로 개인의 삶을 누더기로 만들어줬던 그런 폭탄 같은 공격들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정말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거의 초야에 묻히다시피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하다못해 뭐 멀쩡한 로펌 하나 내기도 안 쉽고 법률사무소 내기도 쉽지 않고 삼성에 등 돌린 죄는 그분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정말 다윗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하면서 다윗 치면 언젠간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저는 그 옆에서 그런 싸움을 보면서 나는 자신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감독님은 그 싸움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막막하지만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두렵다고 하시는데 그 두려움은 김용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잃을 것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요. 잃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처음 시작할 때는 혹시 미행당하지 않을까? 도청당하지 않을까? 이런 납치라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사실 조금씩은 했었던 것 같은데 잃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 여기서 내 몸 하나만 잘 버티면 더 이상은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전 좀 자유롭고 두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작업자의 장점. 우리 감독님의 장점이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영화가 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지 저는 실제 영화 촬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2년 넘는 시간 하다 보면 그 초심이나 뭐 이런 각오, 이런 용기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2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요. 지쳤던 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윤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도 이미 그분을 제대로 찍지 못한 것, 좀 덜 아플 때 많이 찍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죽음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굉장히 저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정 씨가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잠수를 타기도 했었어요. 네, 잠수를 탔었는데 그 잠수를 탄 상황이 뭐 작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때 그만두면 이제껏 나를 받아주고 허락해준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신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한 후에도 전만큼 열심히 할 수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계속 지쳐 있는 상태. 네. 그 말은 반대로, 그러니까 지쳐서 뭐 성의가 부족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감독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이 이 영화 안에 녹아내려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 데자뷰가 딱 됐는데 혹시 권영국 변호사님이라고 네, 아시지요? 네, 마찬가지로 또 노동자 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인데 권 변호사님이 한 몇 주 전에 또 이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출연하셔서 그분들이 네. 노동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삶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이 또 비슷한 영역에서 서로 이제 엇갈리는 듯 스쳐가시는 그 두 분의 활동에서 똑같이 듣게 되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잠시 쉬어갈까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공개방송 3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용인시 저인구 보기원삼로 1526 카페 호미에서 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낮꼽살은 격주 화요일 낮 4시 반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계속 말씀 이어나가 볼게요. 야, 옆에서 계속 같이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매니저신가요? 그건 아니고. 가끔 웃음으로 사전 출연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배급사 시네마달에서 같이 그 영화 홍보해주고 있는 김혜림 씨예요. 예, 지금 모니터링 계속 해주신 거죠. 제가 네. 아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 그래서 혼났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라도 그 혜림 씨 잠시 이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참 쉽지 않은 영화고 많은 분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 잠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실게요. 우리 혜림 언니 인사 한번 하실게요.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우리 얘기해 주셔야죠. 탐욕의 제국 많이 봐주세요. 화이트데이에도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예뻐요. 아오이오유 닮으신 우리 혜림 씨께서 잠시 출연해 주셨고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실 거죠? 네. 좀 무서워요. 뭐 또 틀리고 잘못할까봐. 제가 영화 얘기할 때도 조금 전에 감독님 눈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혹시 틀렸을까봐 우리 혜림 씨 옆에 계시는 매의 눈을 하고 계시는 혜림 씨 눈치도 좀 봤어요. 근데 방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독님도 계속 이제 방송 출연하시고 인터뷰 하시면서 더 다듬어져 가고 계시잖아요. 예,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 계속 나눌게요. 잠시 후에 또 우리 혜림 언니 모셔서 영화 홍보 관련된 얘기 또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민감한 질문인가? 사람들이 자꾸 또 하나의 약속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거나 그 영화와 맞아요. 또는 그걸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왠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시는 평 같은 거 의식하시진 않나요? 의식하죠. 네. 근데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의식을 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을 보기 전까지는 의식을 했었는데 보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고맙고 둘이 비교가 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제 탐욕의 제국은 영화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약속은 마치 이 영화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싸움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것처럼 영화 안에서 저 설명은 감독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굳이 저걸 넣은 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것이 일면 지금 디스인가요? 아니에요. 디스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을 하면서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네. 친절하지 않은, 설명하지 않은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안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늘 컸었어요. 고민을 했음에도 그걸 영화에는 반영을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 싸우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약속이 저의 그런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었잖아요. 이게 왜 산재 인정을 왜 받기가 어려운지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를 또 보면 탐욕의 제국을 이야기가 더 쉽고 네. 그래서 뭔가 탐욕의 제국을 보완해주는 작품이지 않나 해서 오히려 이 두 작품을 보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시지 마시고 두 영화가 서로 보완해주는 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 고마운 작품이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극장에서 말고 또 IPTV에도 벌써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극장에 오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뭐 말은 이렇게 경쟁작이라고 했지만 이런 말을 또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정도 계산했던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저희야말로 그냥 한 번의 영화로 그냥 끝나기에는 우리 가슴에 여운은 좀 많이 남았었어요. 네. 아마 그걸 미리 예측한 듯 이렇게 들고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금 설명 주셨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잠시 아는 체를 하면 이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자분이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니 영화를 보시던 어떤 분들은 자막 좀 어떻게 해주지, 뭐, 나레이션이라도 좀 더 해서 설명 좀 해주지, 하는 느낌을 가지셨던 관객들도 있었을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TV 틀어봐요. 뭐, 개그맨들이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조차도 막 커다란 컬러풀한 자막으로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 시각이 보완되지 않으면 귀가 우리는 이미 안 들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퇴화돼버렸어요. 네, 그런 우리가 이 불친절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데는 이미 우리가 불구자였던 거죠.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귀 기울이게 되고 보다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화를 수용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목소리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나의 행동도 영화를 보는 과정 중에 아마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기자분이 쓰셨더라고요. 어떤 기사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행위들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하고 맞닥뜨려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셨겠다. 물론 아까처럼 뭐 설명을 더 하면 더 친절하게 하면 더 이해도 잘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과정들이 우리 관객으로서도 영화를 다 보기 위해선 다 이해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저도 오늘 그렇게 보려고요. 아직 보지 않아서 봤으면 저 진짜 잘난 척 했을 텐데. 못 봐서 이 정도밖에 잘난 척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보려고요. 네, 이웃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애써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그 한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 수술 후에 그 언어 장애도 지체 장애도 있으시고 언어 장애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사실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랬고 그런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점점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에 제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엔 전화로
어렵던 이야기도 전화로 통화할 때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말하는 방식,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영화가 불친절한 이유는 이걸 만든 사람인 저도 불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의 말하는 방식도 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 세상에는 말하는 방식이 있다,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르지만 예. 그런 호소이기도 하죠, 영화가. 네. 뭐 그 말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여기 아마 우리 탐욕의 제국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관객의 맞아요. 수준은 네네. 아주 높은 분더러 또 이제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그 행위예술 아니에요. 영화는 수용자가 그냥 소극적으로 먹는 작업이 아니라 네. 그것도 또 서로가 같이 교감한 행위예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금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드네요.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고 있습니다. 참, 개봉관, 이 네. 문제도 늘 이런 다큐 영화에는 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네. 소재가 소재니만큼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참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개봉관에 있죠? 저희 20여 개관. 20여 개관이라고 지금 예, 옆에서 예, 20여 개관. 네. 그것도 솔직히 20여 개 이러면은 언뜻 들으면 우리 찾아보면 보겠네 하시겠지만 네. 친절한 장소들은 아니에요. 또 다들 평소에 영화를 보시는 공간은 아닌 거죠. 네. 찾아서 지도 보고 가야 되는 네. 어딘지 구석에 있는 이런 작은 극장들이어서 그런데 이 탐욕의 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들의 현실이에요. 네. 또 개봉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업성을 띠는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운 좋게 개봉을 하지. 한 해에 몇 작품 정도 만들어지죠, 다큐멘터리가? 정확하게 얼만큼 만들었어요? 네, 우리 혜림 언니 지금 목소리로 네. 조금씩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막 들어오셔도 돼요. 장편, 단편에서 예. 정말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지만 개봉하는 건 열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전 탐욕의 제국도 소재와 상관없이 개봉을 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그런 열망에 힘입어 개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개관, 상업 영화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영관이지만, 20개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관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만은 저희로서도 또 우리 영화 소비자로서도 더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큐를 접하기도 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참 개봉이라든지 극장에 걸려준다면 지인들과 같이 보기엔 가장 편한 건데 그 시스템이 안 된 건 이 다큐 영화 자체의 또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이 소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홍리경 감독님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개봉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영화 감독을 시작하시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첫 작품 이신 거죠. 학교에서 단편 작업들은 했었고 첫
작품이죠. 예. 학교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전공을 이런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다큐멘터리 연출 전공을 했고, 예. 예, 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장편이 된 거죠. 예. 그 학교를 그 말씀 듣기로는 외국에서 공부를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단편을 뭐 연습을 하셨다선 치더라도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와서 이렇게 사회 고발성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연달아 하시기에는 그 이력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영화 작업.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고민도 잠시 한번 풀어놔 봐주시면 그런 이력들이 또 영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작품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그 외국물 먹은 분이. 요즘은 다들 쉽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작품, 제가 만들고 싶었던 작품은 이 작가주의 영화들, 네. 우리 또는 예술 영화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도 이런 그 사회 고발 다큐라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시적인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열망이 뭔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내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이 아니지. 연로하십니다. 네. 말씀만 듣고 보면. 뭔가 많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받고 살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남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해서 다큐멘터리, 내가 하고 싶은 시적인 언어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탐욕의 제국이 조금 낯선 언어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영화 안에서. 네. 갑자기 뭐 컨테이너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조금 낯선 이미지들이 보이는 이유가 또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고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에 대한 욕심도 조금 있기도 했고요. 멋져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선한 일, 네. 그리고 또 정의로운 일에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저조차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당위를 쫓다 보니까 빨리 지치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영역에 대한 자존심,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이제 작가주의에 의거한 어떤 시적인 다큐 뭐 이런 거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도 거기에서 결코 동떨어진 작품도 아닌 거고 앞으로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욕망도 결코 뭐 당이라는 이름하에 매몰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가시면서 우리 감독님의 작품을 계속 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봤어요. 저는 오래오래 계속 비슷하고 따로 똑같이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싶은 바람. 예. 네. 다시 영화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탐욕의 제국 첫 개봉 날짜가 3월 6일이었나요? 지금 한 일주일 남짓 됐네요. 그 3월 6일이 또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들었어요. 3월 6일은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인 황유미 씨, 삼성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된 게 황유미 씨의 죽음이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미 씨가 돌아가신 날이 3월 6일이고, 올해가 7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급사에서 날짜를 이렇게 주셨는데, 딱
그렇게 아시고 주셨는지 딱 3월 6일을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꽃다운 청춘 요리교실 떠나간 지가 7년이 되었고, 네. 또 그 뒤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연대하셔가지고 이제 싸움 공동체가 생겨서 네. 오늘날에까지 오셨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 윤정 언니라고 부르시는 우리 감독님께서 윤정 언니라고 부르셨던 분은 또 고인이 돼 계시고 네. 참 짧은 듯 긴 싸움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 영화하고 무관하게 이미 친구가 되어버린 감독님이시니까 계속 또 이 싸움도 계속 지켜보실 거죠. 카메라 없이 조금 더, 조금 더, 그들과 더 가깝게,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하고, 네. 영화 이렇게 하시면서 이 피해자분들이 일하시는 공간 뭐 이런 것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하는 공간.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되실지도 모르는 그분들은 오늘도 자신의 일상을 그 공간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현장은요? 제가 현장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못하고, 방송사에서 찍은 소스가 있는데, 그걸 반올림에 참고를 하라고, 내부가 이렇다라고 참고를 하라고 주신 영상이 있어요. 저 그걸 보고, 또 그걸 영화에 허락을 받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왜 우리가 흔히 반도체 공장 하면 인상에 남는 게 애국가 나올 때 그 굉장히 최첨단을 걷는 반도체 공장 안이 살짝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인상으로 기억되는 산업인데 실상 제가 피해 노동자들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안은 그렇게 최첨단이고 그렇게 깨끗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선 들어가면 냄새로 그 안에서 어떤 물질들을 쓰겠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힘없이 약품 냄새들 뭔지 모르지만 계속 그 역겹기까지 한 그런 약품 냄새들이 나기도 하고 어느 공간에서는 또 그게 가스 냄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늘 모두 기계화가 자동화가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직접 화학물질에 반도체 그 원판인 웨이퍼를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도 최근까지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뭐 그냥 접시에 담아놓고 그걸 뭐 세척제로 쓰는데 뭐 작업하는 공간을 뭐 그걸로 뭐 면봉이나 뭐 걸레에 묻혀서 닦아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 바로 직접 흡입을 하게 되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최첨단의 현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의 노동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가진 물질인지 전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한 학생들이어서 그러니까 뭐 전문 지식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아서 뭐 이 공정이 이 물질을 쓴다 하면 이게 여기에 쓰이는 것으로만 알지 이게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의심 없이 쓰고 만약에 그걸 쓰다가 병에 걸렸어도 이게 내가 일하다 그렇게 된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네. 방금 그 생산직에 들어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 영화 홍보 문구에서 언뜻 봤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진 않았지만 그 삼성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라는 그런 표현을 봤는데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박한 꿈을 정말 최첨단이라는 포장하에 희생을 강요하고 그 꿈을 그렇게 짓밟아 버렸던 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순간의 감동으로 그냥 안타까움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지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진복이라고 하나요? 하얗게 눈만 내놓는 바로 그거. 그걸 보면 우리 왠지 모든 세균으로부터 날 보호해줄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정작 그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제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진 거라고. 실제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장 안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안에서는 오염원이 사람이래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먼지, 땀 이런 것들이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품에. 그래서 제품으로부터 사람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해가스나 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염원이 사람이다. 네. 그 말 한마디, 잔잔하게 이렇게 감독님이 뱉어주신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오염원이 사람이다. 라는 게 바로 그분들의 시선이었겠죠. 네. 그분들의 인식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이 산업 안에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건 것 같아요. 부품처럼 쓸 수 있지만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어서, 최대한 그 오염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부품이 낡거나 못 쓰게 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참 삼성 어쨌든 대단한 기업이죠. 여러모로 글로벌 기업이면서 노조 하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기업인데요. 그 삼성이 다른 곳에서의 적자를 어쨌든 이 반도체 부분에서 모두 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기업인데, 그 반도체 부분의 흑자라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었네요. 목숨값으로 채워지고 있는 흑자네요. 적자를 목숨값으로 채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진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영화를 봤던 그 첫 장면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방진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 방진복에 눈만 내어놓은 사람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구분하고 심지어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개성을 찾아가는 노동자들의 삶, 그 똑같아 보이는 방진복 안에서 사람을 찾아가던 감독의 시선하고 다시 맞물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 영화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첫 장면을 보면서 방금 감독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방진복이라는 것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눈,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첫 장면을 보시게 될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한 영화 가이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딴 데 가면요,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진행자의 예술적 감각이 묻어나오는 이런 영화평. 그럼요. 고품격 방송입니다. 아쉽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제가 왜 잘렸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린 게 아니라 변태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제가 코너로 채택했던 방송이 워낙 또 도드라지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코너에 밀렸습니다. 축하드려야 될 일이네요. 왜 한편으로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법률을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되는 방송이 될지라도 가끔씩 이렇게 외도해보려고요. 이런 영화들. 그리고 또 법률하고 무관하지도 않아요. 현재 법정에서 또 싸우고 있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이런 영화들, 이런 얘기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PD가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네. 홍리경, 우리 감독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지금, 첫
영화이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푸른 영상이라는 조합 공동체라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네, 다큐멘터리 공동체 네. 안에 계시다 보니까 흥행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첫 영화에 이런 관심을 혼자만은 취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 흥행. 조금이라도 생기면 같이 나눠서 또 하셔야 되는데 왜요, 아까? 뭐, 영화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사실 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푸른 영상. 예, 푸른 영상. 푸른 영상, 그리고 반올림에도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관객이 많이 찾지 않아서 관객분들이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네. 아무튼 흥행이 된다고 해도 뭐 제가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푸른 영상을 네.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값진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홍보 시작해볼까요? 아니,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 같이 보러 가자고 권해주셔서 제 주변만 그런가요? 저는 대박친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 감독님 이제 앞으로 핏이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아이, 오늘 어쩌면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단계 영업 들어갑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도 다단계 듣고 청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실 거예요. 저희가 어디서 개봉하는지는 인터넷 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 또 혜림 언니 나오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상영관 정보를 제가 항상 다음날 상영관 정보랑 어디서 상영하는지랑 상영 시간표를 항상 공식 트위터 탐욕의 제곱 계정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어디서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게다가 또 시간을 잘 잡으면 저희가 이 아름다우신 감독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 역시도 공식 트위터 계정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인터넷 네이버 또 블로그 공식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관객과의 대화 메뉴 찍으시면은 그런 스케줄이 딱 정리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 감독님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홍세아 선생님이 함께 또 대화에 참여도 하시고 또 이상호 기자님이 하시는 순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따로 똑같이 홍보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게 영화를 본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나눠야 되는 우리한테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누고 싶을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 공식 계정을 팔로잉 하셔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으셔도 좋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또 요새 검색창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창 통해서 여러분 정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은 어디서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 거죠?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7시 반에 영화 상영하고 영화 상영 끝난 후에 홍세화 선생님하고 피해 노동자이신 박민숙 씨, 영화에도 나오시는 민숙 씨와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또 감독님의 시선하고 또 다르게 또 홍세아 선생님이라면은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익히 또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익히 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선생님만의 시각으로 또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티켓 한 장 끊으시고 이 많은 퍼포먼스를 한꺼번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 TV에서도 초청을 했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영화를 함께 볼 테고요. 그리고 그날도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왜요? 뭐 조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네, 국민TV 조합원 분들은 다단계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객 한 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다른 때보다 조건이 좀 안 되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날 잊고 있었어요. 좀 정신이 없어서 황상기 그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이신 네. 황상기 아버님하고 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하기로 23일 날 3월 23일 날 그렇게 달력에도 적어놓고 지금 까먹고 있었네요. 예. 아유, 저도 조건이 안 돼서 지금 고민 중이신 줄 알고 아유 시겁했네요. 아니요. 좀 불러주시면 어디나 갑니다. 예, 우리 국민TV가 네. 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주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네.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눈치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눈치를 보다시피 네, 하고 네. 계신데 그 조합원분들이 내 회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민TV가 목소리 내는 곳곳의 현장에도 내 회사가 관심 쏟는 곳이고 내 회사가 하는 일이다 해서 네. 정말 발벗고 나서주시는 그렇구나.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방송 어느 방송 3사 출연하셔가지고 홍보하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니죠. 아주 우수한 다단계 구성원들로 네. 입홍보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워낙 우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훌륭한 영상 제작을 위한 아마 또 밑거름을 또 이 기회에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우수한 콘텐츠를 통해서 또 뵙죠. 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혜림 언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홍보 기획하고 계시는, 다단계 원들 풀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푸른 영상, 그 공동체, 다큐멘터리 공동체 푸른 영상에 계시니까 저희 생각에도 또 다른 어떤 이제 사회적 관심이 있는 영역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시겠거니 하고 짐작은 되어지는데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 영화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구상들 있으세요? 영화 마지막 장면이 전자쓰레기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예. 전에. 그래서 저는 저 반도체 전자 산업의 문제가 생산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런 직업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쓰이고 버려져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전자제품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작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꼭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고요. 예. 네. 제가 또 마지막 장면은 봤잖아요. 네. 처음 것을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 부품 같은 네. 것들이 잔뜩 쌓여진 것들이 바로 전자 쓰레기인 네.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만드는 과정 중에 그런 유해 물질들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면 네. 또 버려지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피해에 노출될 수가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점인 것 같은데, 역시 감독님의 시선은 그걸 복선으로 깔고 다음 작품을 그 마지막 씬에 넣으신 거군요.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또 바로 다음 작품이 그 작품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언젠가는 하시되. 언젠가는 하고 싶은 작업이에요. 네. 또 다른 나는 감독이 되면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었다. 이번에야 선배님께서 권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아이템을 그렇게 하신 건데 나는 영화 감독이 되면 이런 다큐멘터리 찍어보고 싶었다 하신 오래간 꿈꾸던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삶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는 그런 영화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삶들, 나와 같은 삶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게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삶들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 네, 지금 탐욕의 제국에는 워낙 다양한 많은 삶들이 존재하지만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역사를 이룬다는. 네. 와, 이게 되게
괜찮은 컨셉이고 멋진 영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평범한 네. 사람들의 삶에 뭐 다양한 구상들을 촬영하는 것 자체도 힘들겠지만 또 그걸 그 역사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작업도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고 또 보통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힘든 길로 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담는 거고, 그걸 기억해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그런 소박한, 소박한 작업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기억해주면 역사가 된다. 이것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역사의 어떤 한 것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평범한 삶을 기억하는 게 역사다라는 말도 또 다른 시각으로 저를 깨워주셨네요. 참 너무, 말씀 한마디마다 주옥 같으세요. 제가 영화에는 문외한이라서 이런 질문 조금 너무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큐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극영화하고 그렇게 장르가 저희 시선에는 이 감독님이면 극영화도 찍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혹시 극영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욕심은 없으신가요? 처음에 영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극영화 감독이 되는 걸 꿈꿨어요. 그러다가 네. 다큐멘터리도 만나고 또 다큐멘터리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현재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극영화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소재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극영화에 더 적합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네. 오늘 모셔가지고 뭐 짧게지만 어쨌든 저는 감독님한테 더 관심이 확 갔거든요. 첫 등장부터 저의 편견을 깨주시는 감독님이란 삶이 참 궁금했는데, 홍익규 감독님 삶도 짧게나마, 잠시나마 엿봤고요. 또 탐욕의 제국, 그 영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주소도 짚어본 것 같아요. 너무 값진 시간인데,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이 짧은 시간에는 바로 이 탐욕의 제국, 이제 우리 관객들과 보다 폭넓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탐욕의 제국 홍보 멋들어지게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고 뵙자고 감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7시 반에 광화문에서 네.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홍사연 선생님 그리고 민숙 씨, 피해 노동자이신 네. 민숙 씨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여기서 하지 못한 이야기 더 할 수도 있고, 같이 해주세요. 그게, 이 기업을 바꾸고 이 세상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힘들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해주는 것이. 네. 그래서, 이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가끔씩 등장하신 우리 혜림 언니도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셔야죠. 네. 예, 홍보 기획하고 계신데 제대로 홍보 한번 하시죠. 영화 탐욕의 제국 네. 삼성으로 많이 홍보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또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극장에 와서 같이 보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예, 저도 가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걸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정이 70조의 마지막 인터뷰가 되어주신 영광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스러워요. 네. 우리 탐욕의 제국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 우리 아픈 사람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